8월 31일 화요일 8월의 마지막 저녁입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퇴근길 시사 맛집 신장식의 신장개업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는 주인장 신장식입니다. 판사 임용에 필요한 최소 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법원 조직법이 오늘 본회의에 올라갔었는데요. 부결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21대 국회 들어서 본회의에 올라갔던 안건이 부결된 것은 처음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도쿄에서는 기분 좋은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도쿄 패럴림픽 탁구에서 한국 선수단이 금, 은, 동 석권을 했습니다. 그중 금메달리스트 주영대 선수 잠깐 만나보시겠습니다. 4개의 시선으로 정치권 이모저모를 뜯어보고 비틀어봅니다. 4인 4색 정치토론 김용남 전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모십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여행을 떠납니다. 해원의 땅 제주도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선생과 함께 인권기행 떠나봅니다. 신장식의 신장개업 청취자 여러분, 단골 손님 여러분들과 함께 꾸려갑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 게시판 모두 열려 있고요. 50원의 짧은 문자, 100원의 긴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신장식의 신장개업 시작합니다. 뉴스브리핑이 시작하는 시간인데요. 여기에 앞서서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김승원 의원이요, 윤희숙 의원 사퇴와 관련해서 사퇴서도 안 내고 또 국민의힘당 쪽에서 의장님한테 안건으로 올려달라는 요청도 강력하게 안 드린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김승원 의원이 본인이 잘못 알고 있었다며 윤희숙 의원에게 말씀드리겠다라고 다른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히셨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은 지난 8월 25일 국회의원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맞습니다. 정보 제공에 혼동을 드린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퇴근길 오늘의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기업 뉴스브리핑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시사저널 구기자, 구민주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구 기자님과 제가 신구의 조화를 한번 잘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신 쪽인가요? 구 쪽인가요? 중간으로 하시죠. 네, 중간쯤으로. 네. 나이도 중간쯤이신 것 같아요. 신구 가운데쯤이신 것 같아요. 어제는 머리를 새로 하셨는지 깔끔하게 빗어 넘겨가지고 머리도 좀 뿌리고 이러고 오셨던데 오늘은 그냥 평범한. 오늘 비가 오길래 평범하게 왔습니다. 네네. 자, 언론중재법 어제까지도 굉장히 갈등이 심했는데 오늘 잠정 합의를 했어요. 내달 27일 처리한다고 하는데 오늘 합의한 내용이 뭔가요, 구 기자님? 네, 어제 마지막 협상에서 일단 여야가 각각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던 것으로 확인까지 됐는데요. 오늘 오전에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 상정을 다음 달 27일로 미루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여야는 양당 의원 각 2명씩 4명, 그리고 각각 추천한 언론계 및 전문가 2명씩 4명, 꼭 총 이제 8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고요. 일단 급한 불은 껐는데 필리버스터와 같은 상황은 막았지만 당장 이제 협의체 구성부터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관련한 입장차까지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게 정의당에서 중재안을 냈다. 그게 이제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해보자는 거였는데 송영길 대표가 고려해보겠다라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대로 오늘 이제 협의체가 구성이 된 거고요. 또 하나 또 말씀드렸던 거는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여론의 힘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 여론이라는 게 계속 맞게 되면 달아 없어지는 내구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민주당에서 그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여야 절충의 형태가 됐는데 실상으로 보면은 부담은 사실 여당이 훨씬 컸습니다. 이게 통과가 되든 통과가 되지 못하든 양쪽 다 여당의 부담이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 27일로 통과 시한을 못 박은 거 그것만 하더라도 상당한 성과라고 아마 선방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부터 여야 의원님들
연결해서 저도 계속 물었던 게 뭐냐면 시한을 정해서 대안을 마련하면 받을 수 있냐? 뭐 고려할 수 있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렇게 갔어요. 근데 여전히 봉합으로 보이긴 합니다. 남은 쟁점이 뭔가요? 다음 달 27일까지 이 쟁점이 다 해소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렇죠. 남은 쟁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제 그 여당은 일단 처리 시한을 미뤘는데 법 처리 의지를 꺾은 건 아닙니다. 개별 조항에 대한 이견은 여전한데요. 민주당은 이제 어제 언론 보도에 고의 중과실에 대한 대해서 법원이 반복적 허위 조작 보도 등으로 추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해서 국민의힘이 다시 제안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 조항만이 문제가 아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규정 자체를 삭제해야 된다면서 거부를 했고요. 또 오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 추석 전 처리라는 식으로 민주당이 시점을 못 박은 거에 대해서 그 사이에 여당이 마음대로 끌고 갈 수 있다라면서 반대 입장을 또 고수를 했고요. 제가 또 그 방송 전에 민주당 한 의원과 통화를 했는데 이게 일부 조항을 제외해서 국민의힘에 어제 제안했던 민주당 수정안이 아니라 그 법사위를 통과한 원안을 기반으로 이제 8명의 협의체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할 거라고 하고요. 또 5배 이하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이 너무 과도하다는 의견, 그리고 반대로 하한이 없어서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여러 가지 있는 만큼 이제 권한을 위임받은 8명 협의체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할 거고, 또 여기에 이제 27일까지 상정하기로 한 만큼 표결을 진행할 거고, 또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그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도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월 27일이면 추석 연휴 딱 끝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바로 간다는 얘기죠.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를 짓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제 구기자께서도 그 민주당 의원의 입장을 전달해 주셨는데, 법사위 통과한 안을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이게 야당하고 같이 협의체를 꾸리긴 하지만 이 설득의 대상을 야당으로 보지는 않는 겁니다, 사실은. 맞아요. 그렇죠. 엄밀히 보면 설득의 대상은 야당이 아니고 그동안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지만, 언론중재법의 문제의식에는 공감을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는 반대를 해왔던 시민단체들 혹은 이제 언론단체들, 그쪽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쪽에 조금 더 가까워 보입니다. 네. 아마도 그러면 한 달 동안 민주당 입장에서는 우리 편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법의 내용을, 실효성을 조금 조정한다든지, 구체적인 조문들에서 신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민변에서 요청했었던 부분들을 반영을 한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의 조율을 거친 뒤에 우리 편 설득 통해서 이제 통과시키는 그 방안을 추진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쪽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협의체 테이블은 8명, 각 당 2명, 그다음에 각각 2명씩, 그다음에 각 당에서 각각 추천한 전문가 2명씩 해서 8명이지만, 여기서의 발언은 철저히 국민들을 향해서 나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추석 여론 동향까지 보면서 얼마나 설득했느냐에 따라서 27일 날 실제로 가결 여부 내지는 필리버스터 실행 여부 이 결정이 되지 않겠느냐. 문재인 대통령은 환영 입장을 내놓으셨어요? 네, 일단 여야가 추가적 검토를 위해서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게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이나 제도에 남용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하라고 당부를 하면서도 언론의 자유, 피해자 보호 모두 중요하니까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뒷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떤 기류를 좀 잘 읽으시면 좀 재밌는 포인트가 오늘 아침에 CBS 라디오에 나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청와대 기류를 전하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좀 조심스럽게 이 부분을 좀 조율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전달받은 걸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얘기가 어제 그제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흘리는 기사들이 조금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청와대 입장이 뭐냐라는 궁금증이 높았었는데, 오늘 나온 입장을 보니까 아마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조금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는 거를 권유를 했던 게 아닌가. 이철희 정무수석이 국회에 다녀간 이후 국회에서 무슨 얘기 했을까? 그러니까 기류의 변화가 약간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언론중재법은 내달 27일 추석 연휴 직후로 연기가 됐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단순히 한 달 시간만 끌게 된 건지, 아니면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합의안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역선택 방지 전면전이 붙었다. 이러다 보니까 정홍원 선관위원장이, 원래 이분이 굉장히 무색무취하신 분이에요.
네, 이분이 오늘 발끈하면서 입장을 냈어요. 네, 일단 연일 가장 세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은 이제 역시나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순간 이건 공정한 경선은 끝이 난다. 정홍원 선관위원장을 콕 집어서 윤석열만을 위한 경선 룰을 만들려고 하는데 정 위원장은 이미 확정된 경선 룰에 토시 한 자도 손대지 말라면서 강하게 발언을 했고요. 이거는 앞서 이제 정 위원장이 경선 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었습니다. 이제 정 위원장이 지금 정해져 있는 경선 룰이 확정된 게 아니라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데 이걸 새로 넣을 가능성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죠. 이거 미리 좀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경선관리위원회로 전환이 되기 전에 국민의힘의 경선준비위원회에서 이게 사실 경선 룰을 확정을 해가지고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거 당원 당규에도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당원 당규에 기반해가지고 경선준비위원회에서 내용을 구체화를 시켰는데 어떻게 했냐면 1차 컷오프 때는 그러니까 8명으로 가르는 그 1차 컷오프 때는 여론조사 100% 반영으로 하고요. 네. 2차 컷오프, 그러니까 4명으로 좁힐 때는 여론조사 70%에 당원투표 30%, 최종 후보 선출할 때는 50대 50. 이렇게 해서 이미 올려서 최고위원회 승인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홍원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이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해 주신 유승민 의원뿐만 아니라 홍준표 의원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기사 하나 보니까 7분은 그대로 가야 된다. 네. 그다음에 2분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 지금 목록을 보면 두 분, 지금 말씀하신 2분은 한 분은 이제 최재형 후보고요. 네, 그렇죠. 반대한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의외로 윤석열 후보가 아니고 황교안 후보입니다. 예, 황교안 후보였다. 황교안 후보고 윤석열 후보 측의 캠프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선관위의 결정에 따르겠다. 근데 이건 되게 애매한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선관위가 바꿀 수도 있다고 했기 때문에 땡큐 하는 거지.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대부분 의견이 없거나 이제 찬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선관위의 결정을 따르겠다. 다만 그 정권 교체에 유리한 방안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룰을 변경하는 것까지도 열어놓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권 교체에 합당한 방안이, 합리적 방안이 무엇인지를 잘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서 선관위가 결정하면 따르겠다. 의견이 없으시냐? 의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유보 입장이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집계된 거에서는 기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 측은 기타로 캠프에서 논의 중이다. 이렇게 돼 있고. 네네. 또 하나 포인트는 지금 신 변호사님께서도 짚어주신 것처럼 정홍원 카드의 의외성입니다. 네. 원래 이 정홍원 선관위원장 임명될 때만 하더라도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별 이제 색깔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정홍원 그 선관위원장님은 계속 총리를 그만두려고 했는데 계속 그만두지 못하셨던 분. 총리의 블랙홀. 네, 정홍원 총리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무색무취가 될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이제 평가했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운전대를 잡으려고 했는데 운전대를 뺏긴 뒤에 이 경선 버스는 자율주행 버스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운행을 시작하다 보니까 본인이 키를 쥐는 것 같은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여기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주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네. 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SNS에 자신의 호남 지지가 올라간다고 역선택을 운운하고 있다라니 하면서 이건 어이없는 논쟁이다라고 또 한마디 하셨어요. 네, 홍 의원이 SNS에 본인과 호남에 대한 인연을 이제 쭉 얘기를 하셨어요. 91년도에 이제 광주 전남의 조직폭력배를 소탕한 일이 있었고 이게 광주의 전설로 회자가 되고 93년도에는 또 모래시계 드라마 탄생이 또 슬롯머신 사건과 엮어서 있었고 또 이런저런 이제 뭐 방위로 복무도 한 적도 있고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 본인이 최초로 국민의힘 호남 득표율을 20%까지 이뤄내겠다고 포부까지 밝혔고요. 네. 어쨌든 이제 추석 민심이 어디로 흘러갈 거냐 이것도 이제 국민의힘 경선에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네. 아마도 홍준표 의원은 추석을 전후해서 본인이 우야홍 할 수 있다. 무조건 야당 후보는 그렇죠. 홍준표다. 이렇게 골드크로스를 지금 장담을 하고 있죠. 장담을 하고 계신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성명서가 권덕철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성명서를 내기도 하고 보건의료노조에서도 입장을 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정부 간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하는데요.
소식 좀 전해주시죠. 네, 이게 협상이 지난 5월부터 이어졌어요. 근데 어제도 이제 새벽까지 14시간의 밤샘 협상을 벌였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협상 결렬의 결과는 9월 2일 일단 노조가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인데요. 물론 그 전까지 이제 이틀 정도의 협상의 기간이 남아있지만 일단은 조금 총파업의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는데 구체적인 수준에선 차이가 있었다라면서 좀 파업을 자제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노조 측은 이미 코로나가 1년 7개월 넘게 좀 진행이 되면서 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피로와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다. 정부가 이 문제에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냐라면서 파업이란 배수진을 치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권덕철 장관의 오늘 성명을 보면 약간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네. 뭐가 뭐 때문에 이게 협상이 결렬됐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우리 국민들이 지난 이제 1년 이상을 코로나를 겪으면서 피부로 만나왔던 문제점들을 뭐 상당수 짚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5가지를 꼽고 있는데 먼저는 코로나19 치료병원의 인력에 대해서 이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하냐면 최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1대2 정도로 좁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경증일 경우에는 한 6대1 정도로 넓힐 수 있고 이런 얘기고 또 하나는 공공의료 확충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국을 70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 32개 권역에 지금 공공병원이 아예 지정이 안 돼 있다. 없어요. 요 얘기를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간호사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법제화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나라는 없는데 일본이나 이런 데는 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1명 대 5명, 환자 5명이고요. 일본은 1명 대 7명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현장 같은 경우는 많게는 20명에서 30명까지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 제기가 있고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제도라고 해가지고 이제 간호 인력들이 현장 이탈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입장.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야간 간호 비용에 대해서 어떤 지방에서는 야간 간호료를 더 쳐주는데 안 되는 데가 많으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달라. 요 정도 요청입니다. 그 간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실제 현업에 계신 분은 절반이 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만큼 굉장히 경무다 이런 건데요. 내일까지 진지한 협상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파업조끼를 입고 계신 간호사도 간호사고요. 방호복을 입고 계신 분들도 똑같은 간호사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측면만 보지 말고 양쪽의 입장을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을 세상에 알리면서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탄 의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탄입니다. 네. 저 처음 봤습니다. 지금 본회의에 올라간 안건이 부결된 게 처음인데 소위 법원조직법 이 문제가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올라갔다가 부결이 됐어요. 처음 아닌가요? 예, 저도 21대 국회에서 처음이라고 지금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예. 반대 토론을 아주 절절하게 하셨다라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내용, 그다음에 우리 이탄희 의원께서 반대 토론을 했던 핵심적인 내용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사실 저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인데요. 저는 그냥 역사에 기록을 남긴다 이런 심정으로 반대 토론을 했는데 예상 외로 4표 차이로 이제 부결이 되는 상황이었고요. 4표 차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정말 마음 비우고 내 소신 밝힌다 이런 마음으로 했던 건데 많은 의원님들이 동참해 주셔서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왔고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제 이 법안은 현행법을 좀 바꿔서 법조 일원화를 퇴행시키는 법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변호사 경력 10년이 있어야 판사로 임용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1심 판사, 2심 판사를 쪼개서 1심 판사는 5년, 2심 판사는 10년 이렇게 해서 1심 판사 5년 하고 나서 2심 판사를 승진하는 구조로 바꾸는 이런 법안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조 일원화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10년의 의미가 뭐냐, 10년을 5년으로 줄인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법조 일원화가 뭔지부터 좀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기존에 우리나라는 이제 법원 순혈주의, 법원 관료주의 국가다 이런 비판이 많았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판사를 필기 시험으로 뽑고 또 판사를 법원이 자체적으로 뽑아요. 네, 맞습니다. 사회 제세력이 모여서 협의해서 뽑는 게 아니라 판사들이 그냥 후임 판사들을 뽑는 거죠. 네. 이런 방식이다 보니까 판사들의 바람직한 상이라고 하는 게 좀 굉장히 구태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좀 풀어서 말하자면 시험 성적 잘 받고 손 빠르고 법원장, 대법원장 말 잘 듣는 사람, 세상 물정 잘 모르는 사람, 이런 게 판사들의 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바꾸려고 법조 일원화라는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법조 일원화 체제하에서는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회적, 직업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이제 사회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판사로 뽑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법조 일원화 제도를 도입하고 판사 경력, 이제 임용 지원을 하려고 한 변호사 경력을 10년을 요한다 이런 제도를 2011년에 여야 합의로 도입했던 거예요. 그렇죠. 사개특위에서 합의를 맞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제도화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김명수 법원행정처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본인들이 생각하는 우수 인력들이 안 들어온다라고 해서 이제 5년으로 1심 판사는 바꾸고 승진 구조를 다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비판했던 내용은 김명수 행정처가 말하는 우수 인력이 뭐냐? 그렇죠. 따옴표 우수 인력. 우수 인력이 뭐냐? 맞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대형 로펌 출신 판사, 임원장 출신 판사, 그다음에 이제 로클록으로 법원 내부에서 점지된 판사들 이런 사람들을 우수 인력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건 법조일원화 취지가 정반대거든요. 그래서 이건 법원 개혁의 후퇴다라고 주장을 하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전에 한번 보면 이 외부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또는 검사 생활을 하다가 판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판사님 몇몇 분이 오염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실 정도로 본인들의 굉장한 순혈주의를 굉장히 우수 인력으로 이루어진 소위 따옴표 우수 인력으로 이루어진 순혈주의를 유지하는 게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이 토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오염된다.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을.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시면서 좀 약간 기가 막히다는 헛웃음이 나오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이 그것에 공감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오히려 판사들이 세상 물정 모르고 시험 성적만 좋은 사람들로 가득 차다 보니까 자꾸 이번 6월 달에 강제징용 손배 각하 판결처럼 학상 공론으로 가득한 판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바꾸자고 하는 논의는 이미 20년, 30년 된 논의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법안을 이번에 단 3개월 만에 법원행정처 판사들의 입법 로비를 통해서 좀 무리하게 추진을 했던 건데 다행스럽게 부결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월 만에 이 법안이 본회의까지 올라갔다라는 것도 참 이례적이에요. 굉장히 빠른 거 아닙니까? 특혜죠, 사실상. 법원조직법 개정안 자체도 3개월 만에 올라간 건 특혜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반대 토론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김명수 법원행정처의 현직 판사들, 대법관, 고등부장, 다른 지방부장들, 현직 판사들이 이 법원조직법 개정안 입법 로비에 많이 동원됐거든요. 이렇게 현직 판사들을 이용해서 여야 양당의 국회의원들한테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양승태 행정처랑 뭐가 달라집니까? 그래서 이 입법 로비의 전담을 했던 판사들은 저는 재판부 복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공개적으로도 제가 반대 토론도 했지만 김명수 법원행정처의 이런 사법행정 행태에 대해서도 오늘부로 분명히 경고장을 국민들께서 보내시라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엄중한 경고장이죠. 본회의에서 부결된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올라갔던 안이 부결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얼마나 큰 지금 현재 사법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지금 던져주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법원 쪽에서는 5년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근거로 법관이 과중한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재판 지연될 거다.
그러니까 빨리 5년 정도 경험한 분들이 빨리빨리 판사로 들어와서 재판을 빠르게 진행을 시켜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팩트가 다르고요. 팩트가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7년에 변호사 경력 5년을 가진 변호사들이 신규 판사로 임명된 비율이 6%였어요. 네. 2017년에. 그런데 2020년에 이게 84%로 급증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판사 임용을 희망하는 변호사들이 아주 많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법원에 지금 판사로 임용이 많이 못 되고 있는 이유는 법원에서 과거처럼 필기 시험으로 판사를 뽑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법원 스스로 구태스러운 방식으로 판사를 뽑고 있기 때문에 판사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이지 이것이 변호사 경력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변호사 경력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판사 충원 기준, 소위 따옴표 우수 인력 기준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제가 관련돼서 마지막으로 2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내년도 신규 임용 판사 8분의 1이 김앤장 출신입니다. 8분의 1, 서울의 8분의 1이 아니고 전국의 8분의 1이요. 전국의 신규 판사의 8분의 1을 하나의 로펌에서 충당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 또 있을까요? 근데 이게 왜 그러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필기 시험으로 판사를 뽑고 있고 또 법조 일원화 국가 중에서 필기 시험으로 판사 뽑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세상사가 다 필기 시험으로 해결되는 거는 아닌데. 자, 어쨌든 역사적인 그 일을 오늘 벌이셨어요. 사실 지금 그 원내 지도부에서 우리 이탄희 의원님 눈여겨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튼 저희들도 오늘 이탄희 의원님 이게 섭외하면서 그 역사적으로 법원 조직법이 개정이 되고 나면 그 다음 과제라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생각으로 이탄희 의원님 모셨는데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는 기분입니다. 저희들도. 제 힘이라기보다는 다른 의원님들 또 국민들의 관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요즘 좀 주제를 바꿔서요. 요즘 현장에 특히 야간 중노동 현장, 새벽 배송 현장 이런 데 많이 나가 보신다고요? 나가 보니 어떠시든가요?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제가 사실은 여기 왜 관심을 가졌냐면 요즘 건강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 야간에 중노동하는 직업군에서의 건강 이슈가 아주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택배나 물류 현장에서는 119 구급 출동 건수가 급증하고 있고요. 산재율도 급증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이렇게 국회의원들 대화를 해보니까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도 한번 가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녀왔습니다. 야간 중노동 없앨 수 있다면 쇼라도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쇼를? 제 심정의 표현이고요. 제가 이제 좀 연구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데 일단 첫 번째로 알게 된 거는 야간 중노동에 대한 규제가 우리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임금만 조금 더 주면 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1.5배 이렇게 더 주면 되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그렇지 않아요. 야간 중노동을 반복적으로 시키려면 단체 협약이 있거나 아니면 근로감독관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이 승인하는 과정에서 건강보호 조치가 제대로 되는지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야간 중노동이 정말 몸에 안 좋거든요. WHO에서 이건 발암물질로 구별을 해놨고요. 또 그 간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그 지병 발생률, 6개월 이상 치료를 위한 지병 발생률이 36배다. 이런 논문들도 있어요. 저도 전에 산재 사건 하면서 야간 교대 근무 관련해서 야간 노동은 WHO에서 지정한 발암물질 2급 발암물질이다. 이런 논문을 인용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정책을 구상해 놓은 단계는 아직 아니다. 지금 공부하고 만들어가는 단계다. 이런 지금 현 단계는 그 정도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선택지들은 있는데요.
간호사들 같은 경우는 교대제가 돼 있고 또 네. 유급 휴게 시간을 늘려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들 가지고 지금 실제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네. 상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요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이재명 캠프 들어가셨죠? 예, 제가 미래정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냥 뭐 자리만 준 건지 아니면 미래정치위원회가 뭐 하는 데인지도 잠깐 소개해 주시죠. 아, 절대로 그냥 자리만 받은 거 아니고요. 아, 네. 그럼 제가 안 들어갔죠. 네. 네. 지금 대선이 너무 네거티브 공방으로만 흐르면서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네. 그래서 국민들께서 사실은 대선 때는 가슴이 좀 뛰고 뭔가 미래에 그렇죠. 대한 희망을 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좀 저희라도 나서서 5년, 10년 뒤에 미래 정치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좀 하자. 네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조직이고요. 열심히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정치개혁 이슈 말고 네. 직접 민주주의, 디지털 플랫폼, 청년 정치 이런 부분들 미래 정치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대안을 꼭 내놓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부분을 중심에 두고 미래 정치를 구상하고 있다. 맞습니다. 예.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네네네. 그 예를 들어주셔야지 머리에 쏙 들어올 것 같습니다. 소수의 지금 사실 청년들만 발탁하는 형태로 청년 정치 의제가 좀 진척이 되고 있잖아요. 오,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청년팔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네. 권한을 부여하고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네. 그런 플랫폼을 제도 정치 안에 만들어보자. 네. 이런 논의들도 저희가 하고 있고요. 네네. 또 그거 외에도 가령 이제 행정 데이터들이 지금 국민들이 사실 쓸 수 없는 형태가 되어 있어서 네네. 정보 격차가 많은데요. 네. 이런 것들도 과감하게 오픈해서 국민들이 예를 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네. 이런 거 작년 4월 달에 우리가 지급했을 때 네네. 어떻게 돈이 흘러가서 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데이터들도 다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직접 보실 수 있게 네. 하는 그런 행정 혁신 방안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청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 정치의 청사진을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구상까지 오늘 이탄희 의원님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에겐 날개가 있다. 지난 8월 8일 폐막한 도쿄 비장애인 올림픽에 이어 8월 24일 개막한 2020 도쿄 패럴림픽의 주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역풍과 고난을 헤쳐나갈 날개를 가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몸소 보여주신 분을 연결했습니다. 지금 도쿄에 계십니다. 남자 탁구 단식의 주영대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영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단체전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예. 단체전에서도 좋은 성과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네. 보니까 2020 도쿄 패럴림픽 6일째 경기에서 드디어 첫 금메달이 나온 건데요. 시드니 패럴림픽 이후 21년 만에 나온 개인 단식 금메달입니다. 본인 지금 소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저 개인적으로 지난 리우 올림픽 패럴림픽 때 은메달을 따가지고요. 네네. 이번 도쿄에서는 꼭 금메달을 따고 싶었는데, 네.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돼서 아주 굉장히 기쁩니다. 가장 고맙게 생각하시는 분, 지금 금메달을 땄더니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 어떤 분이세요? 부모님이 제일 먼저 생각났고요. 네네. 제가 올림픽 가기 전에 한 2주 전에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장애 출혈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부모님이 도쿄 갈 때 이번에는 그냥 금메달 욕심 내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하고 와라 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마음을 비우고 했더니 조금 결과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산 선수도 활 쏠 때 대충 쏴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예, 근데 우리 주영대 선수 금메달뿐만 아니라 김현욱 선수가 은메달, 남기현 선수가 동메달, 탁구 단식 금운동을 모두 쓸어 담으셨어요. 예상하셨나요? 예, 우리가 합숙할 때 3명이서 꼭 우리가 금운동을 함께 따자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네네. 금메달이 누구든 상관없이
금운동을 3명이서 꼭 따자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루게 돼가지고 네네.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탁구 강국인 이유가 있습니까? 일체 탁구, 휠체어 탁구 중에 1, 2체급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한데요. 네네. 예전부터 우리가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그 기술들을 익힘으로써 네네. 아마 좀 우리 1, 2체급 탁구가 강한 것 같습니다. 아, 선배들이 쌓아놓은 기술이 있었다. 자, 은메달의 김현욱 선수 막내잖아요. 예. 우리 주영대 선수와 결승전에서 맞붙었는데 기분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네네. 경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올림픽이 2번째고 김현욱 선수는 첫 번째이기 때문에 네네. 김현욱 선수가 아무래도 좀 부담감을 가지고 해가지고 아마 제가 이겼던 것 같습니다. 아, 부담감을 선배가 더 가질 것도 같은데 후배가 더 부담감을 가지셨나 봐요. 예, 제가 경기를 하면서 보니까 저도 많이 가졌었는데 네네. 현욱이가 더 긴장을 해가지고 예. 그 긴장한 모습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좀 쉽게 경기를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본인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후배가 긴장해서 내가 금메달을 땄다. 아주 겸손한 말씀이시네요. 같은 탁구 남자 단식 종목인데 TT4에서 김영건 선수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종목이 굉장히 복잡하니까 어떻게 세분화되고 어떻게 나뉘는지 좀 알고 싶은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장애인 탁구 경기는 TT1에서 TT11까지가 있습니다. 네. 총 11개 종목이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네. TT1에서부터 TT5까지는 휠체어 탁구입니다. 네네. 그리고 TT6에서 TT10까지는 그 스탠딩인데 절단이라든지 지팡이 짚고 소아마비라든지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마지막 TT11은 지적 장애인들이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TT1에서 TT5까지 휠체어인데요. TT1, 2는 전신마비 장애인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안 돼가지고 손에 붕대를 묶어서 치를 수 있는 선수들이 하는 게 1, 2체급 탁구고요. 네네. 3체급은 손은 정상적으로 쓰는데 허리를 제대로 못 쓰는 선수들이 하는. 그리고 4체급은 손과 허리를 제대로 쓸 수 있는 선수들이 하는 탁구고 5체급은 절단이나 소아마비 선수들이 휠체어 타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네. 보면서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탁구를 잘 치실 수 있을까. 몸을 정말 잘 쓰시는구나. 장애가 있어서 몸을 잘 못 쓴다기보다는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정말 잘 쓰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보기도 좋고 마음의 감동도 느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주영대 선수께서는 탁구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지금 다치고 나서 복지관에서 실제는 처음에는 재활을 목적으로 탁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재활을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올림픽 금메달까지. 대단하십니다. 2014년 인천 장애인 아시아 경기에서 첫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셨다고요. 그때는 성적이 어땠습니까? 그때도 개인 단식은 금메달을 땄었고요. 그다음에 단체전은 4, 5체였어 가지고 은메달을 땄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금메달이 집에 굉장히 많으시겠는데요. 자, 좀 잠깐 이제 다들 궁금해하는 게 또 있습니다. 비장애인 올림픽 때도 선수촌 시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같은 선수촌 쓰고 계신 건가요? 아무래도 다른 편의시설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설 괜찮으세요? 예, 시설은 지금 비장애인들이 썼던 시설하고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똑같은데 다만 이제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끔 좀 경사로를 설치했다든가 경사를 없애고 편하게 좀 휠체어들이 좀 다닐 수 있게끔 좀 편하게 설치하는 거 외에는 비장애인들 시설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일본 코로나도 좀 심각한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경기하기 어려운 점이나 생활하기 어려운 점은 없으시고요. 따로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는데 계속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된다는 그런 점하고요. 한국은 또 특별히 또 우리가 도시락을 따로 제작해가지고 식당을 안 가고
직접 방이나 경기장으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좀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편안하게 한국 선수들이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경남 장애인 탁구협회 사무국장 등 장애인 스포츠 행정가 활동도 하셨는데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우리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현재도 이제 장애인 탁구나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서 비장애인 분들이 많이 모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앞으로 좀 이번 좀 도쿄 패럴림픽을 계기로 해서 비장애인들도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단체전 경기를 앞두셨는데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간의 노력이 단체전에서도 좋은 성적으로 빛을 발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장식의 신장기업 잠시 후 3부 4인 4색 정치 토론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는 충북의 작은 인터넷 신문사 기자다. 강성국 차관의 성향과 성품은 물론 법무부 분위기가 어떤지도 잘 모른다. 법무부를 변호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수십 개 중앙 언론사가 모여든 취재 현장을 다녀본 경험도 별로 없다. 하고 싶은 말은 대다수 중앙 언론사가 보도하는 내용이 이건 좀 잘못됐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을 뿐이다. 논란의 제공자는 기자들이었음에도 강 차관은 황제 의전을 받은 갑질 상사가 됐고 사퇴 압박까지 받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27일 강성국 차관의 황제 의전 논란은 잘못됐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공한 이들은 법무부가 아니라 기자들이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싶다. 법무부 차관의 소위 황제 의전 보도에 대해 현장에 있었던 충북인 뉴스 최현주 기자가 취재 수첩에 쓴 기사 일부입니다. 꼼꼼한 취재 그리고 용기 있는 기사였습니다. 취재기자 2명뿐인 충북의 작은 인터넷 신문사. 하지만 카메라 앵글 너머의 사실을 보도하는 일에 언론사의 크고 작음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1. 기자는 내 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 왜곡, 은폐는 물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의무가 있다. 1. 우리는 광고 수주에 있어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충북인 뉴스의 기자 윤리 실천 요강 그리고 광고 윤리 실천 요강입니다. 쓰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의 활자 낭비, 전파 낭비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충북인 뉴스 최현주 기자와 같은 용기와 꼼꼼함을 더 자주 보고 싶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걸맞는 결고운 글, 올곧은 말을 자주 만나고 싶은 신장식의 오늘입니다. 4개의 시선 4인 4색 정치 토론. 첫 시간에는 김천노조, 이 천하람 변호사가 계셔서 김천노조로 인사를 했는데 오늘은 양김노조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용남 전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용남입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조성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성주 대표님, 저는 그 정치발전소 분명히 소개할 기회를 드렸는데 소개를 제대로 안 했다고 다른 이사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그래요? 왜 소개할 시간을 안 주냐. 제가 아직 광고에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 하세요. 지금 하세요. 예, 저희는 마포구에 있는 사단법인, 주로 이제 민주주의 정치 교육을 하는 정치발전소라는 곳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정치사회 전문 서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지난주에는 뭐 다른 일이 있어서 못 오셨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에 이 자리에서 토요일 아침인가요? 저희들이 일요일 아침 뜨거웠었죠. 그때 이준석 당대표, 현근택 변호사 이런 분들이랑 같이 만나서 인사를 드렸었는데 오늘도 뜨거운 영양가 있는 토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실 때 특히
노영희 변호사님은 괜찮는데 다른 남자 세 분의 토론자는 누굽니다라는 말씀을 꼭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고를 하고 얘기해야 됩니다. 예, 신고를 하고 말씀 좀 해주세요. 자, 오늘 국회 본회의 상황. 조금 아까 이탄희 의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법원조직법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4표 차로 부결됐어요. 처음 있는 일이죠. 그런 일이 좀 있었습니까? 우리 김영남 의원님 19대 국회에 계셨었죠. 왕왕 있었죠. 19대 때는 예, 그때는 그 가업 상속, 그러니까 중소기업 가업 상속하는 경우에 상속세를 많이 이렇게 좀 깎아주고 맞아요, 혜택을 맞아요. 주는 법안을 당시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 전신에서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에서 추진했었는데 네. 그게 부결된 적이 있어요. 저도 네, 이제 네. 반대표를 그때 던졌었고 뭐 그런 일이 왕왕 있었어요. 근데 21대 들어서는 처음입니다. 민주당이 워낙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거기 잘 움직이더라고요. 지도부의 그에 따라서. 근데 오늘은 웬일이래요, 이게? 좀 이상해요. 예, 법원조직법 관련해가지고 그 10년 그 1심 판사 임용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안이었는데 부결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제 이게 그 원래는 로스쿨 돼 있기 전에는 판사 임용을 처음부터 이제 했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런 부작용이 좀 덜하는데 사실은 로스쿨 되고 난 다음에는 변호사 하고 난 다음에 판사를 하게 되면은 변호사로서 약간 때가 묻은 다음에 이제 판사로 들어가니까 사실은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 문제점으로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특정한 로펌에 취직했던 사람들이 법원으로 자꾸 옮겨가니까 약간 카르텔처럼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었어요. 예, 아까 이탄희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김앤장에서만 8분의 1 정도가 엄청나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좀 굉장히 격정적인 반대 토론을 했는데 네네. 다들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4표 차로 부결이 됐다고.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윤호중 원내대표가 굉장히 김기현 원내대표도 그렇고 두 분이 조금 기분이 좀 썩 좋지 않으시겠어요, 두 분 다. 아니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은 경력이 너무 짧은 분이 또 이제 그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이 법원 관련된 분들에 대한 교육이 예전보다 좀 부실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부적절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금방 들어왔던 소식이니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언론중재법. 결국은 다음 달 27일 추석 연휴 지나고 나서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어제 배진교 원내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날짜를 정해서 뭐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에게 얘기를 했더니 송영길 대표가 숙고해보겠다 이랬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그 논의대로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조성주 대표님 뭐 이 방안이 어떻게들 보셨어요? 지금 한 달 연기된 거. 조성주입니다. 일단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잘 멈췄다. 일단 멈춘 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제 뭐 8월에 이제 본회의에서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하고 있는 상임위원장을 다시 선출해서 국회 구성을 정상화하는 계획인데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오늘 강행 처리했으면 아마 이후에 국회도 다시 이제 정상화되기가 어렵고 굉장히 파행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일단 오늘 멈춘 건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신장식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정의당에서는 원래는 이제 이런 거였죠. 특위를 구성하자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사실 이 안을 이제 계속해서 제안을 했었던 거고 민주당 내에서도 신중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뭐 오늘 이제 사실 뭐 100% 만족스럽진 않겠죠. 어제 이제 배진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야 이제 양당의 협의체에서 빠졌어요. 비교섭단체는 빠진 거니까 이 안을 제시한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다고는 생각하고 저도 이제 이건 좀 불만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강행 처리되는 것보다는 이제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많이 지적되는 이 법안에 대해서 어쨌든 본회의 이제 이거는 이제 중단했다는 점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섭 위원장님 혹시 이게 그럼 협의체가 이거 출구 전략 됩니까? 이거 한 달 동안 그냥 시간만 미뤄둔 꼴이 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 보도를 보니까 네네.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도 고의 중과실 조항을 뭐 삭제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도 빼자라는 입장이고 좀 어쨌든 간에 그 아직까지는 그게 두 개 다 빠지면 그냥 다 핵심 다 빠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이 그래서 애초에 폐지를 하자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계속 이제 국민의힘의 대안이 뭐냐 계속 이제 물어보시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제 고의 중과실이랑 징벌적 손해배상이 전제가 되어 있는 한 사실 이거를 뭐 수정 변용해가지고 좋은 법안으로서 바꿀 만한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계속 폐기를 주장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네.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대안을 만든다 그러면 이게 미국에서도 이제 비슷한 제도들이 있는데 뭐 이게 전략적으로 언론사의 입을 막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봉쇄 소송들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도 손해배상이 있으니까 그 소송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역으로 그 봉쇄 소송, 반봉쇄 소송 해가지고 언론한테 재갈을 물리거나 일부러 전략적으로 소송을 거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사실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적극적인 반봉쇄 소송이나 역봉쇄 소송들이 논의되지 않는 한 사실 지금 있는 이 법안 자체는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 것의 취지에 공감하지 못할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지난 1980년에 국보위 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 언론 기본법이라는 걸 만들어 사실상 언론의 공익적 책임을 강조했었단 말이죠. 언론의 공익적 책임 이거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사실 언론중재법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랑 똑같고 1987년까지 사실상 언론 기본법이 그 언론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쓰였다는 걸 생각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폐기 내지는 지금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없애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 한 출구 전략이 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출구 전략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김용남 전 의원님 어떠세요? 이거 출구 전략 됩니까? 이거 다 빼면은 이거 이 법이 있으나 마나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 요구대로 다 빼면? 아니 민주당에서 너무 무리를 했죠. 그리고 이거는 이 언론중재법이라고 합니다만 이제 기자들이나 야당에서는 언론 재갈법, 재갈을 채우는 언론 재갈법이라고 부르는데 의도가 너무 불순해요. 사실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실정에 대해서 본격적인 비판 내지는 문제점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그거를 대선을 불과 한 7개월 앞두고 이제 입을 막아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영미법에서는 일반적인 그 민법의 손해배상 원칙으로 그 전부터 들어와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배상 책임으로는 인정 안 되거든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들어와 있는 건데 그거를 언론을 상대로 대선은 얼마 안 놔둔 이 시점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야당이나 국내 언론 쪽에서만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했으면 아마 민주당 지금 성향상 그냥 밀어붙였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의 언론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왜냐하면 국제언론인협회나 국제기자연맹에서도 아주 비판적인 그 의견을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자협회의 국제 커뮤니티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댄 큐비스케라는 기자분은 이런 내용의 그 고의중과실도 사실상 언론이 없음을 입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원래 민주당 원안에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법은 본 적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또 팩트고 민주당이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고 숫자만 믿고 밀어붙이다가 야당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지금 한 달여 정도 시한폭탄을 그냥 밀어놨다. 이렇게 보입니다. 시한폭탄이 밀어졌을 뿐이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그건 아니죠. 일단 대선 관련해서 뭐 이걸 얘기했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대선하고는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 이후에 결국 시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단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지금 삭제하는 안을 미리 냈어요. 이미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고의 중과실을 추정하게 되면은 사실은 상당히 언론에 불리한 상황이었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네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시작하니까 매우 불안했겠죠. 근데 어쨌든 그걸 삭제하는 안을 먼저 냈기 때문에 그 부분 지금 수정돼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없어졌어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5배 손배 조항하고 열람 차단 청구권을 뭐 좀 빼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그걸 빼고 나면 사실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래서 5배 손배 조항이 있는 거는 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있는데 뭐 하려고 하냐. 그게 지금까지 있는데 왜 이런 법안이 나오겠습니까? 그 전에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고 형법하고 민법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열람차단 청구권을 빼자는 얘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시행령을 통해서 그걸 좀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피해자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 이거를 좀 회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게 문제인데 그것도 역시 그 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 절차를 통해서 시행령을 제대로 만들거나 보완하게 되면 이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는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 많이 양보를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도 지금 나서는 상황이고 그리고 8인의 지금 협의체 구성하기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저는 이게 출구 전략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물론 뭐 독소조항이라고 부르는 그 부분에서 특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게 열람차단 청구권이나 5배 손배조항인데 5배 손배조항을 뺀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열람차단 청구권만 좀 조정을 하게 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네. 자, 다들 이제 이 언론중재법 한 달 뒤에 27일인데 추석에 여론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8분이 앉아가지고 그 협의체에서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국민들이나 언론을 향해서 이야기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리가 없는 정의당 쪽에서 좀 섭섭하시겠어요. 계속해서. 네, 뭐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소수 정당으로서는 좀 중간에 이제 해법을 제시해가지고 어쨌든 뭐 양당 협의체에서는 빠지긴 했지만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간에서 일종의 해법을 제시했고 민주당도 일정 정도 그런 방법이라도 어쨌든 한 달 동안 논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아까 시행령 얘기하셨는데. 생각보다 논의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열람차단 청구권도 이제 악용의 물론 이제 의도는 뭐 백보양보해서 이제 어떤 피해자를 긴급한 피해를 좀 차단하겠다는 이제 의도를 백보양보해서 이해한다 하더라도 악용될 위험성도 굉장히 많거든요. 열람차단 청구. 어쨌든 대기업의 홍보팀, 언론팀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많이 이용할 거고 주로 실제 기사의 가장 큰 피해, 뭐 물질적 피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업도 큰 피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재벌 대기업도. 그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좀 세밀한 논의가 아무리 해도 필요하다 이렇게는 좀 생각됩니다.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이번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대기업 관련된 임원이라든가 뭐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원래 이 법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뭉뚱그려가지고 비판을 하다 보면은 비판이 비판을 낳는다고 현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빼고 정말 본질적인 부분을 좀 얘기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요새는 사실은 종이신문 김용남 의원님이십니다. 많이들 안 보잖아요.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지면을 통해서 무슨 기사 습득을 하는 경우는 보죠. 그렇죠. 사실은 다 온라인으로 보는데 기사 열람을 차단하게 되면 사실 근본적으로 옛날에 아예 뭐 종이신문 같은 경우에 백지 발행하게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잖아요. 네, 그렇다. 열람차단 청구권이고 반드시 삭제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신 것 같고요. 이게 실제로 진짜 출구 전략으로 작동을 할지 아니면 갈등만 시한폭탄만 한 달 뒤로 밀어놓은 것이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숙 의원 사퇴권 이거 말씀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가진 않았더라고요. 못 올리죠 민주당에서. 아니 일단 의장님이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사실은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올라가는 거죠.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제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거는 뭐 박병석 의장께 책임을 돌릴 일은 전혀 아니고 민주당 쪽에서 이게 겁나서 못 올리는 거예요. 안건으로. 겁나서 못 올린다. 왜 뭐가 겁나요 민주당이?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인사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표결이 무기명으로 가죠. 진행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윤희숙 의원 사퇴안이 통과가 됐다. 그러면 사실은 윤희숙 의원은 사실은 부친이 취득한 농지의 문제예요. 그런데 현역 의원 본인들이 농지를 갖고 있고 그게 문제가 됐던 많은 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은 당의 어떤 탈당 권고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막말 뭉갰잖아요. 그리고 흐지부지 돼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물론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도 일부 문제가 됩니다. 근데 한무경 의원 뭐 이런 분들 엄청나던데.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렇다고 만약에 부결을 시켜놓으면
지금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에서 부결시킨 게 너무 명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석이 너무 많은 게 이 경우에는 지금 부담인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건 그러니까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안건 상정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그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지금 윤희숙 의원은 스스로가 지금 탈당을 원하고 스스로가 지금 사퇴하겠다고 나선 상황이잖아요. 근데 다른 의원들은 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직을 그렇게 함부로 내던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무책임한 그 기준이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전부 다 적용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런 생각을 민주당의 다른 뭐 그 12명에 포함되었던 처음에 문제가 됐던 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분들에 대한 어떤 처리 방침을 윤희숙 의원 개인이 내던진 그 한마디로 모든 걸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윤희숙 의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부담을 조금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윤희숙 의원의 사퇴를 원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 못할 정도까지 부담이다? 그건 아니라고 보죠. 조성주입니다. 네네. 근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민주당은 그 문제가 아니면 윤희숙 의원은 본인이 이제 사퇴를 뭐 이제 언급하셨으니까 본인께서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뭐 본인들이 이제 내가 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언급은 안 했으니까 그걸 차이를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러면 좀 여기서 좀 이 포인트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민주당에서는 그 본인들의 농지 의혹보다는 그게 뭐 민주당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그러면은 윤희숙 의원이 본인은 얘기했지만 민주당의 생각은 그럼 윤희숙 의원은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할 건 아니다. 저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러면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잖아요. 윤희숙 의원이 그런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민주당에서 윤희숙 의원이 저게 붙인 건인데 저걸 처리 안 한다. 예를 들면 그거는 이제 본인이 언급했으니까 이거는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민주당은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건지 하지만 이제 지금 어쨌든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공세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문제가 애초에는 이게 이제 의원직 사퇴를 얘기했던 게 한두 번이 이번에만 있었던 게 18대 국회 때가 아마 여야가 거꾸로 뒤바뀌어서 그때는 이제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죠. 그쪽이 이제 압도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많았던 시절이 있는데 당시에 방송법 통과 때 아마 그 당시에 누굽니까 그 천정배 최무순 장세현이 사퇴서 시대 냈었어요. 근데 그때도 처리하려면은 여당 당시엔 이제 그 새누리당. 한나라당이죠.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이제 통과를 시킬 수 있었죠. 근데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하긴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의원직 사퇴라는 건. 그래서 저는 솔직히 기본적으로 이건 이제 정치 행위지 본회의에서 사퇴를 처리하는 거는 어려운 문제 아니냐. 그래서 솔직히 그거를 우리가 인정을 다 하고 그냥 서로 간에 어느 정도의 잘못이냐를 좀 잘잘못을 따지는 정도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죠. 잠깐만요. 방송법 관련해 가지고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정치 행위로서 의원들이 그런 행동을 한 게 맞죠. 그런데 이번에 윤희숙 의원 사건은 본인의 개인적인 지금 문제 때문에 본인의 의원직을 내던지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어떻게 이거랑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좀 이따 당연하죠. 얘기했지만 윤희숙 의원이 본인은 저는 오히려 윤희숙 의원님이 이걸 너무 과도하게 의원직 사퇴까지 내걸면서 너무 과도하게 쟁점화를 시키는 것이 그러니까 좀 문제라고 보니까 봐요. 민주당에서는 윤희숙 의원이 걸어놓은 덫에 안 걸릴 거다라고 해서 왜 사퇴를 해야 되냐. 사퇴 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김두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받아버려 사퇴안 통과시켜 하고서 의견이 좀 나뉘어 있어요. 네, 사실 김재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요약을 하면 사실 이제 민주당이 윤희숙을 향해 왜 너만 깨끗한 척해? 이제 사실 이 논쟁 핵심은 저는 이거라고 보거든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뭐 도지사, 뭐 장관까지 본인이 사퇴를 하고 싶으면 그냥 사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사퇴 요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사실 이제 독재 정권 내지는 옛날에 이제 왕권 시대에 이 유일하게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인 의회의 국회의원들을 함부로 어디서 잘라내거나 권력이 잘라낼 수 없게 하는 거였어요. 보호하려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그 취지를 오히려 고려해 보더라도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말릴 이유가 지금 전혀 없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퇴 쇼다. 막 이렇게 계속 말하자면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계속 치시는데 계속 윤희숙이 던진 덫 해서 그 사퇴 쇼라는 식으로 계속 폄훼를 해야 사실 민주당이 지금 탈당도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이게 윤희숙 의원에 대해서 폄훼를 해야지만이 사실 이게 남아있을 명분이 좀 되니까 어떻게든
완전 깎아내리려고 하는 노력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게 국회의원직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자리고 국민들과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인 거는 사실이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약간 이렇게 너무 함부로 던진 게 아닌가라는 사실 문제의식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사퇴 쇼라는 식으로 폄훼할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궁금한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윤희숙 의원을 그 면죄부 셀프 면죄부라고 흔히 얘기하는 대로 징계 대상에서 뺐잖아요. 그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뭐 하루 종일 검토를 해서 12분 중에서 6분은 탈당하세요 하고 6분은 면제를 해줬는데 그게 이제 윤희숙 의원 그래서 뭐 그 사퇴한다고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가서 눈물로 사퇴를 막았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존중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민주당도 당론으로 정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의 당론은 뭔가요? 당론을 뭐 당론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고요. 의원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인데 네. 저는 우리 정치권의 정말 후진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 껄핏하면 사퇴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사퇴한 의원을 제가 못 봤어요. 본인이 서울시장 나가려고 사퇴했던 원희룡 의원 뭐 이런 분들 정도 있습니다. 아니 다음 정치적 행보를 위해서. 그거는 뭐 다른 선거를 위해서 사퇴한 거고 가장 최근에 정말 사퇴하나보다라고 생각됐던 게 그때 미투 운동 한참 불이 붙었을 때 미투 의혹 제기됐던 민병두 의원이에요. 민주당에. 그 양반 팩트 여부와 상관없이 사퇴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흐지부지하고 그 양반 20대 국회 하반기에 상임위원장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디 기관장 하고 있어요. 네네. 아니 전 국민을 상대로 사퇴하겠다고 한 의원이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뭉개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네. 공개적으로 사퇴한다 그러면 사실 사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이제 사퇴하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뭐 윤희숙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우리나라 정치권이 그래도 좀 상식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 사퇴 선언을 한 의원이 정말 사퇴하는 걸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약속이 지켜서 걸려라 지금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만약에 윤희숙 의원 사퇴안이 처리되잖아요. 정말로. 그러면 사퇴해야 될 사람 여러 되는 거 아닙니까? 흑석 선생 있잖아요. 흑석동 그 김의겸 의원이나 이런 사람은 사실 의원직 어떻게 유지하겠어요? 까놓고 얘기해서. 자, 저는 일단 사퇴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너무 무책임하고 사퇴시키는 게 맞다. 그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니 저는 무책임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 생각에 무책임하다는 취지이고 일단은 저는 사퇴하고 싶다 그러면 사퇴시켜버리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아까 김조섭 위원이 말한 것처럼 이 사건의 쟁점이 민주당에서 너 혼자 왜 깨끗한 척하냐 이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동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건의 본질은 국회의원직을 너무 가볍게 본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그 의원들이 같이 행동할 것인가에 이제 그런 문제인 것이지 혼자 깨끗한 척한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뭔가 이거 폄훼해서 뭔가 덫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민주당 지도부가 탈당을 권유해놓고 탈당 안 하는 사람들에서 아무 행보 안 하는 거 매우 비겁합니다. 그래서 매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지금이라도 저는 의사를 밝히는 게 맞다고 보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는 것하고 연결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 사건에서 윤희숙 의원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부친의 문제인 것처럼 정말 완벽하게 분리시키려고 자꾸 노력을 하지만 사실 제가 보기엔 이게 부친의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수사를 제대로 받으면 돼요. 국회의원직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점을 다 내려놓고 하겠다는 게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이거든요. 본인이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얘기한 것은 그러면 정말 그렇게 솔선수범해서 사퇴 얘기보다도 솔선수범해서 먼저 가서 수사받고 제대로 된 책임감 있는 행동을 좀 보여주는 게 먼저이고 두 번째로 국회의원들도 정말 함부로 그렇게 의원직 함부로 걸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지금 앞뒤 얘기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디가 안 맞습니까? 책임을 지려면 우리나라 현역 의원은 여러 가지 그 특권이 있습니다. 회기 중에 불체포 특권도 있고 체포 동의안도 통과가 돼야만 되고 이제 내일부터 9월인데 9월이면 바로 정기국회 시작되고 100일 동안 이어지잖아요. 네. 그거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은 그런 헌법상의 어떤 국회의원 특권을 다 내려놓고 비의원 신분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그래서 의원직 사퇴도 하겠다는 거고 본인에 대해서 셀프 수사 의뢰도 했잖아요. 자기 의혹에 대해서 수사해 달라고. 근데 그거를
비난은 민주당에서 무지하게 해요. 근데 의원직 그렇게 비난하고 나쁜 정치인이면 사퇴에 동의를 해야죠. 근데 겁나서 지금 사퇴한 상정은 못 시키잖아요, 민주당에서. 아니 잠깐만요. 민주당에서 못 시키는지 누가 못 시키는지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제 말에 어떤 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에 그런 특권이 있는 건 맞아요. 본인이 그냥 특권 내려놓고 가서 수사 받으면 돼요. 본인이 거기 가가지고 나 먼저 수사해 주세요. 나 임의동행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자진 조사 받겠습니다. 하면 되는 거지. 그게 지금 불체포 특권이랑 이런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조금 오해가 있으신데요. 네. 김용남 전 국회의원의 그런 특권은요, 개인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게 헌법상의 권리고, 그거는 조금 교과서를 다시 보세요. 그건 개인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김용남 전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고요. 노영희 변호사님 변호사예요. 체포를 하겠다 그러는데 체포를 못 시킵니다.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국회 동의 절차를 개인 스스로가 자기 일이라고 그래서 국회 동의 절차 필요 없습니다라고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수사기관에서 당신 체포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나가서 그냥 수사 받으면 되는 거죠. 왜 그거는 연결을 시켜요? 검사님 왜 그러세요? 임의로 가서 수사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없지 않나요? 잠시만요. 네. 김재석.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김재석입니다. 대선 경선 얘기해야 돼요. 네. 어차피 뭐 사퇴 여부와 상관없이 수사는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특수부는 수사 진행하고 있어요. 때문에 민주당이 뭐 수사를 이유로 해서 사퇴를 안 시켜줄 내용 명분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윤희숙 의원이 왜 너만 깨끗하려고 해라고 했던 것은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사퇴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탈당에 준하는 본인들이 스스로 약속했던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에서 드린 거였고요. 네네. 무엇보다도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윤희숙 의원이 사퇴를 했을 때 분명히 보궐선거가 생기고 국민들이 다시 선거를 해야 됩니다. 맞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유권자한테 맡겨놔야 되는 것이지 그걸 민주당이 지금 앞서서 뭐 국민들의 책임을 어떻게 했다. 지금 4.7 재보궐선거 때 보궐선거를 원인을 만들었던 민주당이 그것 때문에 호되게 당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이 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지 민주당이 사퇴도 시켜주지 않고 그런 식으로 벌써부터 이렇게 되는 책임이 뭐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사실 지금 민주당의 나머지 그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이 책임지지 않고 윤희숙 의원을 폄훼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남들이면 이미 그 안이 상정됐는데 부결된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조성주입니다. 아까 언론중재법 얘기할 때 이제 오히려 제가 이제 국민의힘이랑 이제 지금 정의당 입장이 같으니까 거의 반대를. 짧게 정리해 주세요. 근데 윤희숙 의원 거는 저는 윤희숙 의원도 조금 아까 이제 사태는 좀 확실히 이제 무리한 좀 경솔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지금 스스로 이제 공수처에 뭐 수사를 받겠다. 공수처 수사 대상이. 근데 대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니까 문재인 정부가 강행해서 만든 공수처에 내가 내 수사를 받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너무 정치적 의도를 이렇게 사실 되치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바닥 용어로. 그걸 너무 드러내시는 것 같아서 오히려 이제 초반에 있었던 진짜 진정성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되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차라리 그런 발언을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윤희숙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죠. 사실 저희들이 오늘 윤희숙 의원하고 직접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어서 계속 연락을 드렸는데 의원실이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짐을 벌써 빼신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짐을 다 빼시고 그 국민의힘 서울 그 당협위원장 방에서 다 나가시고 카톡방 뭐 이런 카톡방도 다 나가시고 정리를 다 해버리셨어요. 저 SNS로만 이렇게 엄중히 꾸짖고 뭐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TBS에 지금 뭐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허위를 뭐 얘기했다고? 아까 좀 말씀드렸어요. 김승원 의원이 말씀하셨던 건데 우리 마이크를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바로잡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여야 대선 경선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뭐 한 5분 6분 정도 남았는데요. 자, 경선 레이스, 특히 민주당 경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에 딱 관심사는 이재명 지사 충청권에서 과반 득표 성공할 거냐. 그다음에 야당 쪽으로 가면 국민의힘 쪽으로 가면 역선택 방지 조항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두 가지로 지금 포커스가 맞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여당 얘기 먼저 해보시죠. 이재명 과반수 됩니까? 충청권에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된다. 네. 김재석입니다. 저는 된다고 봅니다. 자, 틀리더라도 한번
주성주입니다. 예. 전 잘 모르겠는데요. 간음이 지금은 판세가 오히려 되게 혼전인 거 아닌가요? 네. 네, 사실 잘 모르죠. 누가 알겠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다만 좀 약간 비슷비슷하게 좀 뭔가가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지금 자신 있게 다들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쪽으로 좀 표를 찍어달라 이런 얘기겠죠. 네. 우리 촉 좋으신 김영남 전 의원님. 아니 최종 결과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겠는데요. 충청권은 어떻게 될지 충청에서 과반은 넘을 거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역시 이제 충청 지나고 호남 김재섭 의원님은 왜 무슨 근거로 아까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냥 대충 찍어봤습니다. 아니 그리고 남의 당 상황이기 때문에 충청도가 고향이신 분은 없나요? 제가 충청도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 속내를 알 수 있어요? 속을 몰라요. 진짜로. 신재식 변호사님은 잘 알겠는데. 네. 어차피 책임지지 않는. 아니 서로 몰라요. 충청도 분들도 서로 모르더라고요. 잘 몰라요. 상대방의 속내를. 그냥 쟤는 뭐 하는겨? 그러면 이제 안 찍는다는 얘기고요. 뭐 좀 하대. 그러면 찍는다는 얘기고 그래요. 아니 그리고 그래요. 그것도 해석이 다 엄청 다르죠. 억양에 따라서. 자, 잘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 어쨌든 그 승률, 배당률은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장님만 과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멋집니다. 일단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 게. 지금 보니까 오늘 선 넘지 마라라고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후보한테 선 넘지 마라.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특히 송도한 인권위원장 후보 관련해서 이 논쟁에서 약간 벌컥 하셨어요. 양쪽 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요. 아직 선거 제대로 시작도 안 했고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 본선 결과도 나오려면 한참 남았는데 너무 권위적이에요. 권위적이다? 아니 후보가 다른 후보를 상대로 선을 넘지 마라? 충분히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고 내지 않고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그 사안으로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돼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혐의도 있었습니다만 삼성한테 변호사 비용 받는 얘기 말씀하시는 거죠? 본인 변호사 비용 본인은 아니고 회사 변호사 비용입니다만 그거를 무료로 받았다는 것도 중요한 혐의 중에 하나였고 그게 유죄가 인정돼서 지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재명 후보는 뭐가 달라서 그 얘기 문제 제기하는 것 자체를 해명도 안 하고 선 넘지 말라고 너무 권위적이에요. 제가 보기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위험한 발상이다.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문제 제기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돈 대납받은 변호사비 대납받은 것하고 연결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거기선 실제 삼성에서 돈이 나간 거고 이거는 사실 그 변론 요지서에 이제 이름을 집어넣고 했지만 실제 돈을 지급한 사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문제제기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증도 당연히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 또 이게 변호사들 사이에서 이런 저런 일에 대해서는 또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실 이런 식으로 좀 십시일반 한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송 후보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관까지 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 이름이 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그냥 무료로 했다는 걸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문제는 변론입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 연결시키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당내 경선에. 근데 그 이낙연 후보의 문제 제기가 약간 그 대통령이 그 인권위원장 임명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추천을 대통령의 인사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당내에서 이게 실제로 유효한 전술인가에 대해서는 그렇죠. 어떨까요? 이게 잘한 판단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김영남 의원님 측에서야 국민의힘 측에서는 지금과 같은 정치적인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당내 경선에서 이게 유효한 전술이었을까? 급하셨죠, 이낙연 후보가 당내 전술로서는 별로 본선보다 치열한 게 경선인데 당연히 저희 2007년 저희 대선 때는 안 그랬습니까? 더 했었죠. 그때. 그래서 후폭풍이 좀 있었고 안 좋았죠. 이거 역선택 얘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자, 역선택 방지 조항 그럼 이거 그냥 딱딱딱 역선택 방지 조항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됩니까? 당 후보를 뽑는데 당 지지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당연하고요. 들어가야 된다. 당연히 들어가야죠. 김재섭 의원님. 저희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특례 조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 전당대회를 제외하고는 사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원칙대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당에서는 이 두 분이 의견이 이렇게 갈리는 걸 보고 네. 팝콘 각으로 잘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 듣고 싶은 얘기 많은데 시간상의 제약 때문에 이 정도에서 오늘은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양김노조, 김용남 전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노영희 변호사님,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님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인권재단 사람의 박래군 이사님과 함께 인권기행 함께 다니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래군 이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길이 너무 많이 밀리나 봐요. 예, 너무 많이 막혀갖고요. 그 인권재단 사람 사무실에 와가지고 지금 전화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시는 길에 제 시간에 도착을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 방향을 돌리셔서 인권재단 사람에서 사람 사무실에서 오늘 전화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비도 오고 또 인권기행 가는데 멀리 전화로 연결돼 있으니까 또 나름 아련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예. 예, 지난주에도 제주도 동북부 쪽을 우리가 쭉 둘러봤습니다. 4.3 평화공원부터. 예. 오늘 가볼 곳도 제주도인데요. 아마도 오늘도 제주도를 다 못 둘러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하여튼간에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볼 곳이 관덕정입니다. 관덕정. 예. 서울 그 제주 시내 한복판에 있죠. 관덕정 어떤 그렇습니다. 곳인가요? 예. 서울로 따지면 광화문 광장 같은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주에서 가장 중심적인 그 위치에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제주 목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앞에서 이제 각종 시위나 이런 것들도 하고 이재수의 난 때도 그쪽에서 이재수가 이제 그 뭐 300명이나 처형하고 그랬다고 그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1947년 3월 1일 날 그 3.1운동 기념행사도 거기서 열렸고 거기서 이제 우발적이긴 하지만 거기서 이제 사람도 죽고 그러면서 이제 제주 4.3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그런 장소죠. 아, 서울의 광화문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예, 이게 보물 322호로 지정돼 있어갖고요. 멋있어요. 저 관덕정 자체는요. 예, 맞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지금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사진 오늘 우리 함께 갈 제주도 곳곳에 사진 올려놓고 있습니다. 지금 관덕정 모습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주 시내 그냥 쓱 지나치기 쉬우신데요. 시내 관광하시다가 관덕정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관덕정 광장에 은민이 운지판 가운데 전시된 그의 주검, 카키색 허름한 일본군 차림의 초라한 모습, 두 팔을 벌린 채 옆으로 기울어진 얼굴, 한쪽 입귀에 흘러내리다만 핏물줄기가 엉겨 있었지만 표정은 잠자는 듯 평온했다. 그리고 집행인이 앞가슴 주머니에 꽂아놓은 숟가락 하나, 그 숟가락이 시신을 조롱하고 있었으나 그것을 보고 웃는 사람은 없었다. 소설가 현경 선생의 지상의 숟가락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이덕구라는 인물에 대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셨나요? 이덕구라는 분은? 예, 이덕구라는 사람은 제주 4.3 때 무장대를 이끌었던 그 사령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2대 사령관이죠. 그러다가 이제 1949년 6월 달에 자신이 이제 은거하고 있던 그런 선전, 이덕구 선전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사살당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여기다가 이제 시신을 갖다가 전시를 한 거죠, 말하자면. 네. 예, 사람을 죽여놓고 이제 십자가 같은 데가 매달아놓고 거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매달아놨는데 거기 이제 조롱한다고 숟가락을 갖다 주머니에다 꽂아놓은 거예요. 네네.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보고 웃는 게 아니라 우리 대장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 비슷한 거죠. 그게 장두라고 얘기하는데 제주도 사람들은. 네. 그래서 그 제주도민들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처럼 여겨지던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 뒤로 굉장히 이제 그 무장대가 이제 타격을 입고 상당히 괴멸 상태에 들어갑니다. 네. 그것을 그렇게 전시했던 곳이 또한 관덕정이다. 예. 성동도 그쪽에서 기념식도 하고 일어났던 곳이고 관덕정 한번 들려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덕구 산전. 예. 그 사려니 숲 근처죠. 예, 사려니 숲에 그러니까 비자림로에서 이제 붉은 오름 쪽으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거기 이덕구 산전 하면은 거기 안내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니까 거기 찾아가시려면 미리 잘 알아놓고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네. 실은 저도 사려니 숲 가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잘 알고 좀 아는 사람을 안내를 받든지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붉은 오름 쪽에 이제 천미천이라고 하는 조그만 내가 있는데 거기 내를 건너자마자 오른쪽으로 이제 돌대 숲길을 쭉 따라서 올라가니까 그거를 놓치면은 찾아가기 굉장히 힘들게 돼 있습니다. 네, 아유 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려니 숲 정말 좋거든요. 사려니라고 하는 뜻이 숲 안 또는 신성한 곳 이런 뜻을 갖고 있고. 쭉 길을 걷다 보면 정말 여기가 좀 신성한 곳이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자리입니다. 이제 거기가 이제 이렇게 무장대가 응거할 수 있었던 건 거기가 그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라산에 물이 흐르는 데가 별로 없는데 몇 군데가 이제 있어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보면은 좀 바깥에는 잘 보이지 않고 거기서는 이제 바깥에서 이제 들어오는 걸 또 감시할 수 있고 그런 곳이니까 아마 그쪽에서 은거를 했었던 거고. 먼저 그 토벌대를 피해서 이제 들어갔던 주민들이 이제 숨어 있었던 곳인데 나중에 이제 이덕구가 이제 무장대에 들어오고 거기서 있다가 이제 사살당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문정현 신부님이 서각으로 새긴 비목에는 이런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억울하게 죽은 게 아니라 죽어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이 억울한 것이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이제 제주 4.3에서는 이제 무장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네네. 뭐 이런 부분들에 명확하게 좀 여기 정리가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갈등들이 있고 먼저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 4.3 평화공원에 희생자들 그 명단 이런 데도 빠져 있어요. 무장대 부분들은. 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것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하나의 이제 큰 과제로 또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를 좀 그 사려니 숲을 지나서 이번에 소개해 주실 곳은 다랑쉬굴. 다랑쉬굴은 영화 지슬에 나왔던 바로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다랑시하고 그 지슬에 나왔던 것은 동강리 큰 넙개고요. 네네네네. 다랑시는요, 그 제주도 오름 중에 330개 오름 중에 가장 멋있는 오름이라고 해서 으뜸 오름이라고 하는 그 다랑시 오름이 있거든요. 네네. 다랑시 오름 옆에 지금은 사라진 마을, 다랑시 마을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랑시 마을 그쪽에 이제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굴이 있었는데 그게 다랑시 굴이거든요. 네. 1992년에 그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봤더니 11명의 시신이 그러니까 밥 끓여 먹고 뭐 이러던 그 흔적 그대로 11명의 유해가 쭉 이렇게 나란히 이제 있는 모습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네. 1992년에 거기를 발견하자마자 그 유해들을 갖다가 화장을 해갖고 바다에 뿌려버렸어요. 거기를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네. 근데 다행히 당시의 상황을 제주 4.3 평화공원에 보면 다랑시 특별 전시관이 있거든요. 거기 복원해놨더라고요. 재현을 해놨습니다. 그 영화 지슬이 나갔던 곳은 저기 동강리 큰 넙개라고 해가지고요. 무등이와 그쪽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강리 큰 넙개는 그 제주도에 보면 이제 현무암 지형이기 때문에 이런 굴들이 굉장히 많고 토벌대를 피해서 주민들이 그런 굴 같은데 이런 굴 틈에 이렇게 이제 들어가서 숨어 있었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마 가장 큰 동굴이 아닐까? 여기 길이가 180m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게 앞부분하고 뒷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 한 20-30m 정도 되는 데를 이렇게 들어가면 아주 좁은 통로, 사람이 기어서 갈 수 있는 기어서 가야만 하는 그런 통로를 지나면 아주 큰 넓은 그런 동굴이 또 나오고 거기에서 무등이 와세 그 인근 마을 그 주민들 한 120명이 50일 동안을 숨어 살았던 거죠. 굉장히 장시간 곳입니다. 영화 지슬에 이제 나오는 그런 장면, 거기서 이제 감자 먹고 이렇게 하면서 숨어 있고 뭐 이러던 장면들이 그 영화에 나오죠. 네, 영화 지슬에서 지슬은 감자. 육진말로 하면은 감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유튜브에 떠 있는 사진은 다랑쉬굴을 그 4.3 평화공원에 재현해 놓은 그 장면으로 보이네요. 네, 다랑쉬굴을 재현해 놨던 것으로 보이시고요. 그 정방폭포에서도 이 정방폭포가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폭포잖아요. 굉장히 장관입니다. 바닷가를 딱 내려가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장관인 폭포가 바다로 직접 민물이 떨어지는 폭포인데 이 정방폭포에서도 많은 분들이 학살을 당하셨어요. 근데 저는 가서 이 얘기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정방폭포를 몇 차례 갔었는데. 그러니까 무등이와 그 주민들이 거기 동강리 큰 넙개에 50일 동안 이제 숨어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발각이 됩니다. 발각이 돼가지고 도망을 가거든요. 도망을 가다가 저기 영실 쪽으로 한라산에 보면 영실들 있잖아요. 네, 등산 갈 때 그쪽으로 올라가죠. 예, 주민들이 잡혔어요. 네. 주민들이 잡힌 사람들을 저 정방폭포 그 위쪽에 그 수용소 같은 거 이런 게 있는데 거기다가 수용을 해놓고 그 중에 40명을 정방폭포에 세워놓고 총살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방폭포에 그대로 떨어졌고 막 그랬습니다. 뭐 이랬던 아주 비참한 곳인데 근데 정방폭포에는 관광객들을 의식해가지고 제주 4.3 유적지라는 표지도 없어요. 아, 그러니까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 차례 갔는데. 예. 그 무명천 할머니라고 알려져 있는 우리 진아영 할머니, 그 당시 경험을 이렇게 쭉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말씀 주셨나요? 무명천 할머니의 진아영 할머니는 1990년대 말에 그 이제 무명천 할머니라고 하는 다큐로 이제 그게 소개가 됐습니다. 김동만 교수가 지금은 교수하고 있는데 김동만 감독이 이제 다큐로 만들어서 알려졌는데요. 이 무명천 할머니는 토벌 때 총을 맞았고 턱이 날아가 버렸어요. 턱이 없이 평생을 사는 거예요. 94살까지 사셨는데 이분이 이제 턱 없이 살다 보니까 여기다가 턱에다가 이렇게 그 무명천으로 이렇게 무명천으로 가리고 묶어놓고 머리에 묶어놓고 사신 거죠. 평생을 그렇게 사신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굉장히 고통스러우니까 진통제를 계속 먹으면서 뭐 이렇게 했어야 됐던 이런 건데요. 이분이 살았던 곳은 여기 무등이야서는 아니고 여기 한림읍에 월령리라고 그러는 곳이 있거든요. 그 한림 월령리에는 그 백년초라고 하는 그 선인장이 자생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인장이 자생하는 유일한 곳인데 이곳에 아주 거기 바다도 멋있고 이제 그러거든요. 그쪽에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쪽에서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셨고 그걸 이제 제주 지역의 이제 사회운동 단체들이 그분이 살았던 그 집을 갖다가 매입을 해서 지금 저렇게 기념관식으로 그분을 추모하는 어떤 그 삼터를 갖다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 제 기억에는 이 제주 사투리라 잘 그 흉내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람 시민 사라진다 해서 살다 보면 살게 된다. 라는 말씀을 그 다큐멘터리에서 했던 게 참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아프기도 하고요. 예, 그 진아영 할머니가 이제 고향을 한번 찾아갔는데 이분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말이 돼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아, 턱이 없으니까. 워낙 턱이 없으니까. 이게 이제 사람 시민 사라진다고 하는 이런 거는 살다 보면 살게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제주도 사람들이 당시에 4.3과 같은 끔찍한 비극을 겪으면서 이게 이제 자기들끼리 스스로 했던 얘기가 이제 그런 얘기로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당했던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어떤 이런 기억들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다 꺼내놓고 얘기도 못하고 뭐 이랬으니까 심지어 이제 가족이 죽었는데 가족이 죽어서 운다고 또 죽였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울지도 못했던 사람들인 거죠. 뭐 그런데도 어떤 세월은 흐르고 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런 것들이요. 오늘 사실 알뜨르 비행장하고 삼방산까지 가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못 갔고요.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다른 제주도 조금 더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를 오늘도 들어보니까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은데 해원되지 않은 원혼들의 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유가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예, 제주 4.3에 이제 무려 3만 명이나 학살을 당한 거거든요. 제주도 인구의 전체의 10분의 1 정도가 학살을 당한 건데 그 학살만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성폭력도 있었고 각종 폭력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폭도로부터 이제 누명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또 가진 애를 쓰고 했던 이런 것들을 1978년 현기영 선생님이 순이 삼촌을 내기 전까지 얘기도 못했었던 거고 1987년도에까지도 얘기를 못하고 있다가 2000년도에 이제 법이 제정되고 나서야 이제 얘기하고 이제 이랬던 거니까 수십 년 동안을 아예 말도 꺼낼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제주도가 그런 원한이 풀리지 않는 그런 곳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네네. 우리 역사 속에서 제주 무장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그리고 이 풀리지 않는 이 가슴에 맺힌 한들을 우리 역사는 또 어떻게 보듬어 안아야 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주기행 오늘 두 번째였는데요.
다음 주에도 제주도 한 번 더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더 가나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 다음 주에?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 주에도 우리 박래훈 이사님 모시고 제주도 여행, 세 번째 제주도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가을을 맞이할 9월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신장식의 신장개업 마지막 곡으로요. 김민기의 가을 편지 준비했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단골 손님들 모두 감사합니다.